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2강으로 욕단이 우리 민족의 직계 조상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민족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 창세기 10장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The region where they lived stretched from Mesa toward Sephar. In the eastern hill country. 10장 30절 NIV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egion where they lived stretched from Mesa toward Sephar in the eastern hill country.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where they lived죠. 욕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the region은 stretched 쭉 뻗쳐 있었다. 어디에서? 메사에서부터 세파르를 향하여 동방의 힐 컨트리 산지 동방 산지에 쭉 뻗쳐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지명 두 가지가 나오는데 메사와 세파라는 지명입니다. 예로부터 성경학자들, 특히 성경 지리학자들이 이 메사라는 지명과 세파라는 지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를 하고 찾아봤지만은 중동에서는 근동과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명이 나오는 곳이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 세파르라는 곳의 지명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분이 바로 그 유석권 목사입니다. 이 메사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근데 메사드라는 곳이 즉 이란의 북부 고원 쪽에서 그 파미르 고원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파미르 고원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파미르 고원을 넘으면 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파미르 고원이 바로 세계의 지붕이죠. 히말라야 산맥이 쫙 이제 이어서 연결되는 그 지역이 파미르 고원입니다. 그 지역에 메사드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메사는 메사드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파르랍니다. 영어로 하면 세파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세파르. 이 세파르가 어디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이 세파르는 영어로는 이렇게 세파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발음이
부드러워지면은 이 세파르는 스바르가 됩니다. 스바르가 되죠. 스바르가 되는데 스바르의 발음이 조금 또 변해지면은 스바리아가 됩니다. 스바리아. 그래서 최초의 세파르는 바로 스바리아고 서빌이고 지금 지명으로는 시베리아가 됩니다. 최초의 세파르는 바로 시베리아다 이 말이죠. 이 시베리아는 어디냐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무슨 호수죠? 몽골 북쪽, 러시아 남쪽에 있는 그 호수, 무슨 호수입니까? 예? 바이칼 호수죠. 바이칼 호수 주변이 바로 시베리아입니다. 바이칼 호수 주변이 시베리아인데 여기가 물 옆이고 아주 넓은 평원들이 걸쳐져 있어서 바이칼 호수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해서 사람이 살기가 아주 좋은 것이에요. 조금 북쪽이라서 좀 추운 지방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넓은 그 평지가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이칼 호수 부근인 것입니다. 거기가 최초의 세파르고 이 세파르의 뜻은 뭐냐? 고대 우리말로 이 풀이를 하면 이 스바르는 바로 서벌입니다. 서버르가 서벌이고 또는 셔벌이라고도 하고 이게 현대어로 바뀌면 서울이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우리 고문을 공부한 학생들은 이 서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서벌에서 셔벌에서 서울로 발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서벌, 셔벌은 바로 또 스라벌입니다. 스라벌과 같은 뜻입니다. 스라벌은 경주죠. 경주가 셔벌이고 스라벌입니다. 그러면 이 서벌, 셔벌의 본래 뜻은 뭐냐? 이 뜻은 서벌은 세벌입니다. 세벌하고 같은 말입니다. 세벌입니다. 서벌, 셔벌, 세벌. 세벌이라고 또 써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게 어떤 뜻인지 이제는 알 것입니다. 세벌은 바로 새로운 벌판이죠. 새로운 벌판이 바로 세벌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그런 벌판을 세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시날 땅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아라라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퍼져서 살던 사람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을 만나서 거기에서 새로운 터전을 삼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날 땅이라는 것은 뭐냐? 영어로는 시나르라고 되어 있는데 시나르와 세나르는 같습니다. 이 고대어에서 이 모음 하나 약간의 변경은 아무 큰 차이가 아닙니다. 시날 땅은 바로 세날 땅인데 세날 땅이라는 건 뭐냐? 바로 새 나라 땅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시날 땅이죠. 그래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과 세벌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을 만나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니므롯이죠. 니므롯,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던 이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곳이 시날 땅입니다. 그 니므롯은 함의 후손이죠. 니므롯이 시날 땅에서 나라를 세웠을 때 이들과 뜻을 같이 하기 싫었던 욕단은 그들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뭐를 세웠죠? 바벨탑. 네.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전부 혼잡시켜 버리셨고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바로 직전에 욕단은 이들을 떠나서 동쪽으로 동쪽 산지로 향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역사적인 일어난 연대의 순서는 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10장에서 욕단은 이미 10장 끝에 10장 마지막에 이미 욕단은 동쪽으로 갑니다. 이들과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욕단의 후예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바벨탑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대 인류, 홍수 이전의 인류를 말하는 거죠. 고인류 또는 고대 인류. 고대 인류의 원형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노아 때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그 언어를 욕단의 후예들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어가 인류의 언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언어라는 것은 현대의 언어학자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도 성경에도 이미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들이 쓰던 언어, 우리의 고대 언어가 바로 인류의 원형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욕단의 후예들이 바로 그 언어를 쭉 계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욕단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계속해서 뻗어 나갔는데 최초의 세버린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다시 동쪽으로 옮겨 이동해서 한반도의 한강 주변의 서울에서 셔벌을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첫 수도는 서울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서울이 바로 고조선의 첫 번째 단군이 세운 수도가 서울이다, 세팔이다, 셔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고조선의 첫 수도가 서울이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근거는 뭐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참성단입니다. 참성단이 어디 있죠? 강화도에 있죠. 네. 강화도가 서울이 가깝습니까? 평양이 가깝습니까? 서울이 가깝죠. 서울에서 인천 나가서 강화도잖아요. 가깝으면 제일 가깝습니다. 평양하고는 좀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한단고기에 보면은 단군이 강화도에 참성단을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참성단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단입니다. 참성단. 이 참성단의 특징은 이렇게 바닥은 원형이고 이 단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원방입니다. 원방. 원방 각인데 원은 하나를 뜻하고 방은 땅을 뜻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 참성단이 단머리가 정서쪽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단머리가 정서쪽으로 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정서쪽으로 쭉 직선으로 탱기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서울? 서울은 동쪽이지. 강화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기 강화도에서 정서쪽으로 쭉 튕기면 어디가 나오느냐요? 중국도 지나서 계속 정서쪽으로 나가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아라랏산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모르겠습니까? 중앙아시아를 쭉 통과해서 정서쪽으로 딱 하면 여기 아라랏산이 나옵니다. 이 아라랏산은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나와서 단을 쌓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라랏산을 출발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해뜨는 곳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더 갈 수 없는 땅끝. 이건 바다죠. 태평양입니다. 서울에 와서 서발을 찾아서 한강의 젖줄, 이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약간의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욕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 형님인 벨렉 형님과도 헤어지고,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던 니므롯 팀들과 헤어지고, 이렇게 머나먼 동쪽으로 끝없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와서 여기까지 와서 나라를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동반도고 또 요동반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백두산입니다. 그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욕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사실을? 여기에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벌써 홍수 전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문명을 일구고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여기에 벌써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였죠? 바로 배달국이죠. 예. 배달국이 이곳에 터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욕단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할아버지, 셈 또는 에벨,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통해서 옛날에 이곳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문명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했던 곳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은 살기 좋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살았던 배달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던 터가 있다는 사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쪽으로 목표를 잡고 천동해서 했던 곳을 향해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은 한반도까지 왔고, 이쪽에 서울에서 최초의 나라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활동 범위를 옛 배달국의 영토였던 이 산동지방을 포함해서 만주지방을 모두 다 고조선의 영토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삼환관경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환단고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안식향, 백악강, 이렇게 이게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면서 저울대, 저울추, 저울과 같은 이런 형태로서 이것이 하얼빈이고, 여기가 안덕향이고, 여기가 서울이고, 평양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볼 때는 평양보다는 서울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다시 나중에 이 고조선이 무너지고 삼국 부여를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이렇게 입지가 만주 지역을 거의 다 많이 잃어버리고 한반도 남단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서라벌, 경주, 여기에서 마지막에 세벌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시아로 천동해 온 욕단의 후예들, 그 욕단의 아들이 13명이나 된다고 그랬죠. 욕단의 아들 13명, 이 13명의 아들들이 다 독립해서 하나의 나라들을 세웁니다. 그거는 이제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아시아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제일 큰 아들이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웠겠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나라를 세울 만한 그 물 많고 평야가 있는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나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12환국이죠. 예. 환단곡에 나오는 12환국은 본래 배달국 이전에도 12황국이 있었지만은 신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아시아에 세운 12황국이 바로 약 욕단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단의 마지막 아들,
막내, 이 욕단의 막내 아들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건동 지방의 그 풍습으로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수명이 꽤 오래됩니다. 욕단의 수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욕단의 형인 벨렉의 수명은 235세인가 그 정도 됩니다. 하여튼 200세가 넘었어요. 그 벨렉이 이 정도 살았으면 욕단도 뭐 200세 정도는 최소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아들부터 큰 아들이 뭐 30살, 뭐 25살, 30살 정도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한둘이 생기면 이제 재산을 떼내줍니다. 재산을 떼내주고 독립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족장이 되니까 자기가 제일 큰 아들이 알모닷인데 이 알모닷부터 해서 알모닷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알모닷. 알모닷이 먼저 독립을 해서 나라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쭉 세우고 마지막 막내 아들의 이름이 요밥입니다. 요밥. 요밥이 이제 이 서울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 요밥을 통해서 나라가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밥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웅족 그리고 호족 이런 당시에 곰을 토템으로 하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던 이 웅족과 호족들과 만나서 이 중에서 웅족의 처녀, 즉 웅족 추장의 딸 정도 되겠죠. 웅족의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밥을 낳습니다. 욕단이 여기에 와서 웅족의 처녀를 또 한 사람의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막내 아들 요밥입니다. 13번째 아들이죠. 이 앞에 12황국이고 이 요밥이 이제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욕단이 고조선을 이제 세워서 요밥에게 이제 물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요밥에게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밥은 이름이 조금 우리 한국 이름 비슷하죠. 요밥. 알모닷 이 장남 이름은 한국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요밥은 우리 한국어하고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단이 바로 단군이다, 일대 단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단은 일대 단군이 아니고 욕단의 막내 아들이 일대 단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조선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욕단의 후예인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서울입니다. 세파르. 서울이 바로 세파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라벌입니다. 그걸 하나 더 확인해 주는 것이 서라벌이죠. 경주 셔벌입니다. 셔벌 발기다리 밤들이 논이다가 처용가에 그러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셔벌, 서라벌. 셔벌이 세파르고 셔벌입니다. 서바르와 스비리, 시베리아. 최초의 스비리인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부터 거기에서 바이칼 호수 근처에 가면 내가 그 그림을 지고 있는데 13개의 기둥이 물가에 쫙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기둥을 전부 뭐 천 같은 걸로 색색실로 이렇게 감아놔서 아주 아름답게 장식한 13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욕단의 13 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욕단의 13 아들이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다 모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환국, 12환국을 대표하는 13 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마지막 아들 요밥, 고조선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 바로 이 13 아들 모두 12황국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고조선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유대,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 지파는 뭡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일을 하지 않고 이 나머지 12지파에서 주는 걸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하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뭡니까?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12지파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각 하나의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해서 전체는 사실은 13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욕단의 13 아들이 앞에 12가 12황국을 이루고 마지막에 요밥이 제사장 나라로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바로 형제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한국은 형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형님이고 한국이 동생입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래 환국은 환인이고 그 다음에 배달국은 환웅 그리고 고조선은 단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인과 환웅과 단군 이 셋을 삼성조라고 얘기를 하죠. 삼성조. 세 조상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조상이다. 삼성조. 삼성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국은 인류 최초의 나라로서 환국이 인류 최초의 나라로서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 선조의 나라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우리 선조의 직접적인 나라는 배달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서 환인이 환웅을 파견을 합니다. 환인이 환웅을 파견하는데 이 환웅이 사실은 우리 배달국의 환웅이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환웅은 누구냐? 환웅은 서자부에 있었던 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자부. 서자.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서자부. 그럼 적자는 누구냐? 적자는 태자, 그 환국에서 환인의 그 지위를 바로 이어받을 장자, 적장자. 적장자는 성경에 나오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즉 셋의 아들 에노스입니다. 환인이 셋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환인 셋, 환인 셋의 적장자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에노스가 적장자고 환웅은 에노스가 아닌 서자부에 있는 여러 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자부라는. 그러니까 본 왕비의 아들이 아니고 후궁의 소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별로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서자부 출신 환웅에게 환인이 그 천부인을 주어서 동쪽으로 가서 홍익 인간을 하라고 그렇게 파송을 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두산 근처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배달국입니다. 박달나라죠. 환웅.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도 우리 구인류 시대에서부터도 환웅은 동생이었습니다. 에노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에노스가 환국을 이어받아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게 수메르입니다. 수메르고 이쪽에 동쪽으로 온 것이 배달국입니다. 그 수메르가 형님이고 배달국이 아우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욕단이 바로 우리 민족의 직계 조상이고, 이 한국과 이스라엘은 벨렉과 욕단으로부터 이어지는 사실은 친형제국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